안녕하십니까, 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입니다. 네, 새해 떡국은 드셨습니까? 새해 떡국 먹어야죠. 예, 새해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보면 복잡하고 우리를 좀 우울하게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 통과됐나요? 통과됐죠? 예. 근데 이 김건희 특검이 통과는 됐지만 다들 그런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아마 그럴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사실 요 김건희 특검이 이 법안명이 길어가지고 예. 그냥 김건희 특검 약칭해서 우리가 네. 김건희 특검 그러는데 사실은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기타 상장 주식 매입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아우, 되게 길죠. 엄청 긴데 예. 딱 그 주식권만 수사하도록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논란이 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쨌든 도이치모터스하고 기타 주식 매입에 있어서의 어떤 가족까지 이렇게 특혜 의혹이고, 두 번째가 그 과정에서 예. 발생되는 범죄 어. 요게 있어서 사실 관련 법률. 그래서 이제 이 국힘 쪽에서는 별건 수사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별건 수사 검사들은 지들 멋대로 다 하는데 그럼요. 이제 와서 무슨 별건 수사니 뭐니 그거 이제 와서 해요. 자기들이 원래 잘했어야죠. 그렇죠. 어쨌든 법안명이 이렇게 긴데 어쨌든 이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이제 명확하게 김건희와 그 가족 일당. 그런 윤석열도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윤석열은 이제 또 별도 특검이 있잖아요. 윤석열 특검. 소위 말하면 대장동 및 그 50억 클럽. 거기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여기에 그 가족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빼주고. 일단 저쪽에 또 있으니까. 네. 그러면 김건희 가족에 한동훈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밀접한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저기 카톡을 300개. 가족 이상의 관계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카톡에 건수는 300건이 넘어도 횟수는 300이 안 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남편보다 더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 그거는 안 들어가겠네요. 명품백 수수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기타 범죄에 관련이니까 들어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운영 과정에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 다른 점도 있지만 진행 과정에 그게 범죄로서 드러나게 되면 안 할 수는 또 없겠죠. 그걸 대놓고선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이게 통과돼서 수사가 시작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부권 행사가 오겠죠. 거부권 행사가 안 되면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제를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3일 이내에 임명을 하고 특검 1명, 특검부 20명, 그 다음에 파견검사 20명 이내, 그 다음에 수사관들 총 40인 이내. 그래서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총 90일이죠. 거기에 1회에 하나여 대통령이 승인을 받아서 30일간 연장 가능. 이건 안 되겠고. 이건 일단 빼야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특검 권한이 또 막강해요. 법원, 대검, 경찰청, 기타 관련 기관의 증거, 공판기록, 재판기록 모든 자료에 대한 그 자료 요구 제출권, 그 다음에 수사 협조 요구권, 그 다음에 수사 지원 요구권, 이런 것 권한들이 있고 이거를 관계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는 바로 징계 의결권자에게 징계 절차를 개시할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이 거부한다. 뭐 지방의 검사장이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바로 징계 의결권자한테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죠. 대통령이잖아요. 아니죠. 총장이 총장. 뭐냐면 만약에 검찰총장이 거부하면 법무부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 만약에 검찰총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거부하면 대통령한테 아니면 저기한테 할 수 있죠. 근데 인사혁신처. 징계 의결을 요구하더라도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의무조항이에요. 강제조항. 네, 강제조항. 그러니까 징계 의결권자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번에 특검법에 그런 좀 많이 좀 보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거부권 하면 이제 1월 한 10일 정도가 될 거고 문제는 사실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그게 사실 거부권이라기보다도 국회에 다시 제의를 요구하는 제의 요구 절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재의결을 언제까지 해야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1월 10일 정도쯤에 거부권이 넘어오면 국회에서는 이제 시간을 좀 끌다가 국힘당의 공천이 끝난 다음에 불평 불만들이 만큼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야 그럼 이제 하자. 그러면 이제 반란표가 나올 거다. 반란표는 못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요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반란표는 못 나올 수 있는데 나는 기권. 아예 의총장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 하는 거죠. 불참. 네, 불참을 하게 되면 뭐 참석을 해도 이제 이게 제2의결은 무기명 투표라서 이제 저거 하는 거지만 불참을 하게 되면 현재 제2의결은 제적의원 참석 과반수의 참석의원의 재석의원의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국힘당의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 아예 그 인원수에서부터 빼니까 민주당은 다 가고 이건 빼면 어차피 3분의 2 거기서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제2가 의결이 될 수도 있지 않냐 희망 섞인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무기명 투표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투표하는 건 뭐 하는지 모르니까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희망 섞인 관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하고 연관돼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한동훈 이거 막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 요구하더라도 반란표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오진 않을 거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희망사항이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쓸 카드가 상당히 많아요. 이들이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그러면 이제 불평 불만이 당연히 있겠죠. 이들에 대해서 이제 협박과 당근이 갑니다. 당연히 협박은 우리 검찰 캐비닛 열어가지고 너 조질 거야. 압수수색과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이제 협박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산하기관에 자리를 주겠다. 뭐 장 줄게, 뭐 줄게. 그래서 뭐 회유할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윤석열의 행적과 한동훈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면 산하기관의 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아무나 갖다 보낼 수 그죠. 그렇죠. 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둘째 치고 상관없죠.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직권이면 다 보내죠. 이번에도 저 방통위원 민정 보면 그 저기 방송법의 방송관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 그냥 검찰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리하고 협박으로 막을 것이다. 그 막으라고 한동훈을 보냈다. 자, 근데 이게 무기명이면요.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려고 해도 표를 찍었다는 게 들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반란표를 찍어놓고 나는 찬성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대략 그래도 알아요? 흐름상? 아주 딱 저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강의 흐름상 그 다음 벌써부터 이제 쟤는 삐딱선 주시하겠죠. 그리고 이제
협박과 그 사람을 관리하면서. 당근이 이제 쭉 같이 들어가고 계속 관리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인증샷 찍어서 나오라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고. 모르죠. 아이 여태껏 애들은 본 적이 없는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해볼 수도 있지. 너 인증샷 찍어가지고 보내, 나한테. 핸드폰에 보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 뭐 아무도 예측 못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것이다. 또 언론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상당 부분은 희망사항에 그칠 확률이 높다. 전 전망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재해결되기 어렵다. 재해결되기 어렵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총선 전에 상당한 여론 악화를 가져오긴 할 건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 같습니까? 민주당도 이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저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죠. 특검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슬슬 얘기도 나오는데 네. 장외투쟁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저기 됐을 때 아마 특검 거부하면 그때서부터 장외투쟁을 검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2 거기 하면 거기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벌써 이제 장외투쟁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걸 보면 어쨌든 현실적인 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타도 퇴진. 그렇죠. 반윤투쟁 대우에 열심히 결합해서 조건 없는 연대 참여하고 장외투쟁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게 총선 전략인데.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예측해서 통과시키면 어떡합니까? 이런 걸 예측해서 통과되면 조사하면 돼요. 조사하면 되죠. 그리고 한동훈이나 이제 악법이라고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브리핑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럼 총선 분위기도? 그거 검찰 애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피의 사실 흘리는 맞아요. 거. 이번에 그죠. 이번에 쫙 봤죠. 매일 했잖아요. 거의. 검찰 발로. 자, 그러면 이거는 통과돼도 골치 아프고. 그렇죠. 통과가 안 돼도 골치 아프고.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골치 아픈 거지요. 윤석열은 전혀 골치 아파 안 해요. 왜요? 아니 신경 안 쓰니까.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잡돌이 해서 나가서 추운데 장외투쟁 하든 말든. 그래, 뭐 까불면 쓸어버리지. 그럼 이거 어차피 신경 안 쓰니까. 그죠. 이거 보면 딱 몰라요. 한동훈 비대위가 왜 한동훈 비대위겠습니까? 원래 한동훈 비대위가 아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김한길이었습니까? 뭐 김한길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원희룡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 한동훈은 다음 카드였는데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쪽에 하려다가 이제 그리고 원희룡은 내내 못 봐게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 오기만. 근데 아무 데서 전화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불쌍한 놈. 그렇죠. 버림받았군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원희룡. 김건희 저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내가 했건만 그래 전화 오기만 건희한테 전화 오기만 기다렸는데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실망과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상처를 받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개헌군이라 이렇게 보신 거죠. 쿠데타군이죠. 쿠데타군. 그렇죠. 점령군. 점령군이다. 사실상 국힘을 점령을 했죠.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사당화한 거죠. 더 재밌는 건 아마 비대위원들 몇몇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 비대위원들 중에 이제 눈여겨볼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김경률. 조국 공격했던 사람 아닌가요? 맞죠. 그다음 민경우. 이 배신자. 유명한 변절자. 그다음에 구자룡. 구자룡은 누굽니까? 조자룡하고 조자룡하고는 관계없어요?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달라요. 변호사인데요. 변호사. 여기도 좀 변절자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근데 문제는 잘 보면 한동훈이가 취임 일성을 내놓은 386 운동권과의 투쟁. 이게 전면에 내세우는 친구들이요. 3명이에요. 원래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에요? 민경우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네네네. 김경률도 잘 알고 있고. 구자룡도 그 근처에 있던
변호사니까. 어쨌든 싸움꾼들이잖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비대위원이 당연직 2명, 원래 12명인데 그 중에 당연직이 2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8명을 임명을 했는데 그 8명 중에 3명이 경력이 변절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비대위원의 성격이 뭐냐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무신정권. 비대위는 무신정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계엄군. 그러니까 서울의 봄에 12.12 반란군이라고 보면 되죠. 무력으로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사당화시키고 까부놈들 싹 까부면 토벌하고 그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말 잘 들으면 그때도 뭐 얼마나 나눠졌습니까? 뭐 성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사장 자리 무슨 자리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었죠. 네. 이 마찬가지로 이제 자리 막 줄 겁니다. 그런 짓을 할 것이다. 예. 할 거 많거든요. 나눠줄 거.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토벌군. 토벌군이다. 점령군. 네.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소위 말하면 쌍특검에 대해서 반발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한 점령과 토벌을 목적으로 한 점령군. 1차적인 성격이. 네. 그 다음에 2차적인 성격은 총선 전략이 하나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의 전면적인 전쟁인데 내가 어디서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던데 3골 먹고 4골 넣기. 그래서 아마 난투를 벌이겠다 이런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개싸움을 하겠다. 뭐 아마 1월, 2월 되면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노골화되고 강화되고 그럴 거예요. 말로 이미 뭐 취임사에서 그렇죠. 민주당 욕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상징적으로 386 운동권. 그렇죠. 운동권 특권 타도투쟁. 거기에 전면에 비대위원 8명 중에 3명이 그런 성격으로 딱 배치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대위 체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그 생명력이 길지 않다. 그런 단기적인 어떤 목적을 위한 그렇죠. 임시 군사 정부 정도. 그렇죠. 국가보위 입법회의라고 그런 수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위기를 돌파한다기보다도 반대 애들을 싹쓸이하고 토벌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리하고. 그래서 그 과도기죠. 네. 그게 아마 우리 서울의 봄 때도 국가보위 입법 전두환이 딱 하고 나서 국가보위 입법회의 딱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임시적으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그거로 넘어가는 단기적인 어떤 임무 수행 기관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총선 전략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비전 제시도 없고. 뭐 취임사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전 제시, 총선 전략 하나도 없고 민주당 욕만 했어요. 예. 자, 지금까지 그 특검이 어떻게 앞으로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